흔히 딸 가진 부모는 죄인이라고 하죠. 그런 말이 옛날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엄마가 딱 그랬습니다. 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고생만 하고 살아오신 친정엄마를 그렇게 만든 게 제 자신인 것 같아서 전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곤 합니다. 사실 저는 상견례 날 뜻밖의 외갓집에 내려게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외갓집과 시어른들의 고향이 같았기 때문이었죠. 고향이 같다 보니 한두 집만 건너도 집안 사정을 훤히 알 수 있었는데 대뜸 예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 외조부님이 노비 출신이라며 뭔가 엄청난 비밀을 까발리듯 말했습니다. 제 외조부께서는 그 동네 만석군 집안의 노비였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귀한 딸을 홀려서 도망을 쳤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것 같은 얘기였고 저와 친정엄마는 금시초문이었죠. 결국 분노가 폭발한 만석군의 주인은 외조부의 집안을 풍비박산냈고 마을에서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호들갑스럽게 웃음까지 터뜨리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를 꺼냈고 예비 시누이는 덩달아 어머 어머 그랬어? 온갖 추임새를 다 넣으면서 맞장구를 치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그만 좀 하라고 연신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타박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죽이 척척 맞아서 떠드는 겁니다. 어머니, 여긴 상견례예요. 아무도 기억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상견례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면 서로 불편하잖니. 맞아요.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지. 하지만 마주 앉은 친정엄마는 창피함과 무안함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예비 사돈을 조금 더 배려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날 상견례는 친정엄마가 노비의 딸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 또한 그 핏줄을 이어받은 노비 자식이라는 것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집안과는 격이 전혀 맞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는 돌아갔어요. 사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혼을 엎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비 신랑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런 시댁의 분위기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부족해서 제 욕을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우리 결혼해도 엄마와 같이 살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번만 눈 딱 감고 날 봐서라도 넘어가줘. 부탁이야 보람아. 나도 자기 생각하면 그러고 싶은데 상견례 자리에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노비 집안 같은 얘긴 왜 따지는 건지. 남편은 제 하소연에 결국 자신도 엄마에게 정이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남편 위로 형이 있었대요. 시부모님은 그 형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합니다. 형은 어려서부터 신동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했고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대요. 공부도 잘했고 착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모범생으로 자랐죠. 서울 명문대 입학했을 땐 온 동네가 요란할 정도로 잔치를 벌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 형은 대학교 2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대요. 큰형을 잃은 시부모님의 슬픔은 오래갔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려고 야단이었답니다. 남편은 형에 비해 머리도 보통이고 자기 능력도 보통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일찌감치 주제 파악을 하곤 지방대를 나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다시 명문대 법대를 들어갈 것을 강요했고 판검사가 되어서 못다한 형의 유업을 이어가라고 강요를 했답니다.
결국 남편과 시부모님의 갈등은 깊어만 졌고 시부모님은 남편을 포기한 채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하기 시작했죠. 이후로는 다시 막내딸인 시누이에게 모든 것을 걸었답니다. 다행히 시누이는 명문여대에 합격했지만 집안을 일으킬 아들이 아니었기에 시부모님은 늘 먼저 간 큰형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잊지 못하고 살았대요. 형에 대한 그리움이 깊을수록 남편에 대한 시부모님의 무시와 차별도 깊었고요. 그러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정을 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집안 얘기를 쭉 듣고 나니 한편으론 그런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중심을 잡으려 애쓴 남편이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만난 건 남편의 회사가 있는 지방의 작은 동네에서였습니다. 친정엄마가 거기서 작은 옷수선 가게를 하셨어요. 보통 옷수선 가게엔 알뜰살뜰 살림하는 주부들이 큰 옷을 수선하거나 작아진 옷을 늘리면서 어떻게든 절약해보려고 찾아왔고, 더러는 멋쟁이 아가씨들이 기성복을 사서 자기 멋대로 고쳐 입을 때 잘 오는 곳이었죠. 그런데 멀끔하게 생긴 총각이 수시로 찾아와서 바짓단을 올려달라, 때론 바짓단을 내려달라, 또는 와이셔츠 품을 줄여달라고 하더랍니다. 가만히 옷 상태를 보니 새 것은 아니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얻어입은 것 같았대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남편은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 알뜰하기도 하지. 근처 회사에 다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혼자 자취하나요? 네, 마땅히 하숙할 곳도 없고 여러 명 같이 하숙을 하면 괜히 회사 끝나고 얼려 술이나 먹게 되고 해서요. 그래서 전 자취가 편해요. 친정엄마는 젊은 사람이 참 보기 드물게 생각이 깊다고 여겼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옷수선 가게의 단골이 되었고, 엄마는 자취하는데 잘 먹고 다니라면서 가끔씩 김치며 반찬을 건네주곤 했죠. 그 무렵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를 나와 영양사 자격증을 딴 뒤 근처 관공서 구내식당에서 계약직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엄마 가게에 들릴 때면 남편을 보곤 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성실하고 착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일색이었죠. 겉만 보고 어떻게 하느냐고 해도 겉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말 때문인지 저도 조금 유심히 그 사람을 지켜보았는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되었고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어느새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우린 조심스럽게 연애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둘 다 밋밋한 성격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 지켜보던 엄마가 속이 터졌는지 하루는 우리 둘을 불러앉혀놓고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두 사람 사귀는 거 맞아? 지켜보자니 내가 아주 답답해서 죽겠네. 둘이 벌써 연애한 지 1년은 지났잖아. 그럼 뭐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냐? 둘 다 나이도 찼는데 서로 결혼할 거 아니면 이쯤에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헤어져. 그리고 자네, 남의 집 딸 데리고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겐가? 서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어. 동네에 더 소문만 나기 전에. 친정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과 저는 일주일간 서로 고민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뒤 남편은 함께 살아보자고 하더군요. 어찌 보면 참 멋대가리 없고 헐렁한 제안이었지만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양가 상견례를 잡았던 거고요. 어쨌든 상견례 이후 저는 이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꼈지만 남편은 자기 집안과는 정도 없고 결혼하면 오히려 자신이 장모님과 저를 위해서만 살 거라고 다짐까지 해서 조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평소 자기 감정 잘 안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굳은 결심을 보이니 믿을 수밖에요. 그리고 남편은 상견례 이후 결혼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결혼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알았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수상했지만, 그래도 뭐 아들이 죽고 못 살겠다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였을까 싶어서 조금 방심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예단과 혼수를 장만하면서 또 불거졌어요. 제 입장에선 이런 것도 형식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서로의 형편에 맞게 성심성의껏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노골적으로 노비 집안의 안목으로는 자기 집안 사람들의 눈을 맞출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 일로 바쁜 저 대신 친정엄마를 불러내어 시누이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누이라고 해도 사돈지간이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한참 아랫사람이 엄마를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려 드는 거야? 도저히 못 참겠어. 아유, 설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결혼하면서 그 정도 갈등은 의뢰 있기 마련이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하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친정엄마는 한사코 불협화음을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뭐 거기까진 억지로 참을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집안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크고 작은 갈등이 없겠어요. 그런 것도 서로 맞춰나가는 거겠죠. 하지만 시누이가 친정엄마에게 거의 반말 비스무리하게 말하면서 마치 하대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이고, 사돈이 뭘 잘 모르시네. 사돈은 그저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리하셔. 이건 누가 봐도 우리를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전 끝내 참지 못하고 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우리 엄마한테 반말투로 말하는 건 제가 옆에서 듣기 좀 그래요. 어머, 제가 그랬나요? 미안해요, 언니. 사돈어른이 친정엄마 같이 너무 편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죄송해요, 사돈어른. 시누이는 겉으론 죄송하다고 했지만 전혀 죄송한 표정은 아니었고 뭔가 비실시 비웃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저 느낌이니까 더는 말도 못하고 친정엄마는 괜찮다고 그런 일로 큰 소리 내게 하지 말라고 해서 전 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시누이를 얼마나 보겠어요. 또 시누이도 결혼하고 나면 자기 살림하느라 바쁘겠지 싶어서 저도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했지만 친정엄마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안 될 말이라고 했죠. 어쩜 그런 걸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책을 잡힐까 염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친정엄마도 자기 혼자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자식에게 짐되는 걸 가장 싫어하셨거든요. 당신 자신은 평생 전류에 희생하셨지만 딸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신혼집을 친정엄마 집과 저와 남편의 회사 중간쯤에 얻었어요. 언제든 홀로 계신 친정엄마를 보러 갈 수 있게 말입니다. 사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외동딸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친정엄마는 어깨며 무릎이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늘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녀서 엄마 곁엔 항상 파스 냄새가 진동했죠. 그래도 여전히 손수 김치와 반찬을 담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 가져다 주고 그냥 두라고 아무리 말해도 청소며 빨래도 해놓고 가셨습니다. 마음이 워낙 비단결 같으셔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들에게 반찬 배달도 꾸준히 하셨어요. 비록 가진 건 없어도
항상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하는 친정엄마의 진심은 제가 살아가는 그 어떤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런 엄마를 존경한다고 늘 말했죠. 남편이 장모님을 더 좋아하게 된 건 바로 장모님표 반찬 때문이기도 했어요. 원래 입이 짧았던 남편은 장모님 반찬만 있으면 어느새 밥을 2그릇이나 뚝딱 해치울 정도로 먹성이 좋았습니다. 솜씨 좋고 맛깔스런 친정엄마의 솜씨를 물려받은 탓에 저도 영양사로 일하면서 나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열심히 벌어서 어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약속했고, 그땐 꼭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6개월 뒤에 시누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혼전 임신 탓이었죠. 원래 사귀는 남자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헤어지고 중매로 만난 남자와 급진전이 되었답니다. 급진전의 이유는 그 남자 집안이 중견식품 회사 오너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누이는 그 준재벌 2세와 결혼을 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서울에서 명문여대 미대를 나왔고 잠시 학원에서 아이들도 가르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빠지는 스펙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늘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남의 이목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야말로 제 결혼식하고는 천지 차이가 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불거졌어요. 하필이면 시누이 남편의 그 식품회사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한 시누이는 저에게 자기 남편 회사, 그러니까 자기 시댁의 식품회사에서 관리 책임자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관리 책임자가 없었어요? 아니, 있긴 한데요. 제가 특별히 언니를 추천했어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리고 언니가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대학도 나왔고 영양사 자격증도 있고 관공서에서 경력도 쌓고 했으니까 자격은 충분히 되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할 텐데요. 뭐 어때요? 가족이니까 믿고 맡기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 원래 관리 책임자는 영양사 자격증도 없어요. 가족이니까 믿고 맡긴다며 선심을 쓰는 게 왠지 불안했습니다. 물론 관공서 계약직 영양사는 계약이 안 되면 언제든 그만둬야 하는 불안도 있긴 해요. 그런 식품회사 관리 책임자가 되면 정규직의 월급도 괜찮으니 좋긴 한데 가뜩이나 저와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시누이가 또 얼마나 아랫사람 부리듯이 무시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뭘 고민을 해? 그렇게 좋은 기회가 흔하니? 네 시누이가 특별히 너 생각해서 만든 자리인데 얼른 하겠다고 해. 그래, 당신도 계약직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이번 기회에 당신 실력도 발휘해보고 여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친정엄마와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직을 권하는 바람에 결국 전 그 회사 관리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혼전 임신한 시누이가 결혼하면서 회사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왔지 뭡니까? 하필이면 그 아파트 가까운 곳에 친정엄마의 집이 있었습니다. 만삭의 시누이는 여러 명의 도우미를 고용했지만 워낙 까탈스럽다 보니 다들 며칠 있지도 못하고 그만두곤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가 친정엄마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사돈어른, 저 좀 도와주세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제가 원래 집안일을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도우미들은 하나같이 제 눈에 안 차고 저 정말 죽겠어요. 신우이는 우리 엄마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평소 사돈 어른을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탕발림까지 해가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거절을 했겠어요. 결정적으로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던 신우이가 그날 친정엄마가 만든 음식만 겨우 먹게 되자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던 겁니다. 엄마 절대 안 돼. 말이 도와주는 거지. 그거 도움이잖아. 가뜩이나 우리더러 노비 집안이니 어쩌니 하는 판이고. 아휴, 그럼 어쩌니. 몸이 무거워서 저렇게 혼자 아등바등 하는데 가족끼리 모른 척해? 네 직장도 새로 얻어준 신우이한테? 하지만 친정엄마는 신우이의 청을 차마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신우이 집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 가서 청소를 해주는 걸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병원에 갈 때도 시장에 갈 때도 쇼핑을 할 때도 심지어 자기 집안에서 하는 집들이에도 모두 친정엄마를 파출부 부리듯 하는 게 아닙니까? 친정엄마는 신우이가 수고비를 준다고 해도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며 받지도 않았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절 위해서 가능한 신우의 비위를 맞춰주려는 친정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사사건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엄마를 함부로 부리는 신우이를 가만 볼 수도 없었어요. 전 아주 완곡하게 말을 돌려서 신우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아직 적당한 도움이 못 구하셨어요? 큰일이네. 우리 친정엄마도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서 저러다가 또 병원 신세 질까 걱정이네요. 아무튼 여기저기 알아봐 주세요. 설마 괜찮은 사람 하나 못 구하겠어요? 그렇긴 한데 사실 사돈어른만큼 신경 써서 잘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나요? 언니, 저 애 낳을 때까지만 이해해줘요. 네? 그러면서 은근히 좋은 직장 소개시켜주고 월급도 예전보다 배로 많은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세력과시를 하더군요. 전 또 신우이가 몸을 풀 때까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도 친정엄마의 수발을 받았어요. 정작 시어머니는 손주 얼굴 보러 한번 내려왔다가 금방 올라가 버렸습니다. 영락없이 친정엄마가 애 보모 노릇까지 하게 생겼으니 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제가 하도 속을 끓이니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신우이를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넌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우리 장모님이 네 식모냐? 처음엔 잠시 집안일만 봐준다고 하더니 아주 지 하인 부리듯 하고 말이야. 아, 그럼 어떡해.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없긴 왜 없어. 돈 더 준다고 하면 하겠다고 할 사람 널렸을 텐데. 심지어 네 남편 부자인데 그런데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니? 오빠도 말 참 이상하게 하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도 오빠 장모님 생각해서 적당히 하시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가족이라면서 돕겠다는데 그럼 어째. 뭐? 가족? 넌 가족한테 하대하고 막 일 시키고 그러냐? 당장 장모님 그만두시게 할 거니까 사람 구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와, 오빠는 아주 그 집 사람 다 됐네. 내가 올케 언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래. 그런 좋은 일자리 뭐 아무나 구해줄 수 있는 줄 알아? 우리 와이프가 능력이 돼서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설마 네 괴팍한 성격에 적선하려고 그랬겠냐? 참을 만큼 참은 남편은 거침없이 신우이를 퍼부었습니다. 남편 말이 사사건건 다 오르니까 신우이도 크게 반격할 도리가 없었죠. 그러자 괜히 눈물을 흘리면서 동정작전에 쓰는 겁니다. 자기 장모님만 보이고
친동생인 자신은 안 보이냐는 등 애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가족끼리 좀 돕고 살면 얼마나 좋냐는 등 심지어 도대체 오빠가 지금까지 자기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큰 소리냐고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가 남매끼리 감정만 깊어질 것 같았는지 친정엄마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셨어요. 괜히 자기 때문에 일 커진 것 같다고 남편을 찾아가서 가족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네 여동생 아닌가. 미워도 고아도 가족밖에 없는 거네. 그리고 우리 보람이 직장도 얻어주고 난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자네가 끼어들어서 일 크게 만들지 말어. 난 괜찮으니까. 엄마가 완강하게 말을 하자 남편도 더는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대신 친정엄마는 앞으로 알아서 요령껏 일을 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은 했지만 엄마가 뭐든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안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믿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우이에게 한 소리 했다고 곧장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는 쌍둥이 낳고 힘들어하는 네 시누이가 그렇게 밉니? 대체 왜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네 친정엄마도 자기가 좋아서 돕는 거라며. 친정엄마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그 연세에 쌍둥이들 보모 역할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라리 어머니께서 아가씨를 좀 도와주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시어머니 허점을 치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셨는지 헛기침을 요란하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대뜸 제 허점을 공격해 들어오시더군요. 근데 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애 들어설 기미가 없어? 돈 좀 더 모아서 집이라도 장만한 뒤에 가지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시누이 봐라. 결혼하고 바로 쌍둥이 떡하니 낳아주니까 다들 상점 모시듯 하잖아. 아가씨야 부잣집이니까 돈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럼 어머니, 제가 아이 낳으면 어머니께서 키워주실 거예요? 그럼 당장 생각해 볼게요. 역시 그 물음에서 시어머니는 떨떠름해하면서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저라고 왜 아이 생각이 없겠어요. 남편을 닮았건 저를 닮았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낳아서 후딱 길러야 고생 덜한다고 주변에서 말들 많죠. 하지만 각자 사는 형편에 따라 그런 것도 계획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프신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에게 길러주실 거냐고 은근히 떠보긴 했지만 시어머니에게도 맡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주고받게 되자 전 몹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무렵 친정엄마는 매일같이 시누이 집에 불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쌍둥이를 씻고 먹이고 입히는 모든 것을 친정엄마 손을 빌렸어요. 평소 같으면 주말에 남편과 제가 늘 함께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하룻밤 자고 오고 그랬는데 엄마는 항상 시누이 집에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말은 집안일 하는 도우미는 구했고 자신은 잠시 애들만 봐준다고 하더군요. 네 시누이가 애 낳고 10kg이나 쪄서 힘들어하잖아. 살 빼고 몸 관리할 때까지만 해주기로 했어. 걱정 마. 친정엄마는 매번 그런 식으로 저와 시누이 중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게 대충 둘러댔습니다. 엄마는 원래 모든 면에서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말릴 순 없었어요. 다만 그런 엄마의 진심을 시누이가 손톱만큼이라도 알아준다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애 봐주는 공은 없다고 하죠. 어느 날 엄마가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쌍둥이들을 차례로 목욕시키고 재운 뒤에 엄마도 노곤해서 잠시 졸았는데 글쎄 쌍둥이 한 녀석이 깨어나 울다가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녀석이 우니까
다른 녀석도 따라오면서 엄마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신우이는 또 어딜 간 건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엄마 혼자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전 얼른 119를 불렀고 쌍둥이를 태우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의뢰 애들이 크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소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저와 엄마는 한시름 났습니다. 전 아직 아이도 없고 엄마는 아주 오래전에 절 키웠으니까 쌍둥이들이 갑자기 경기하는 일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신우이는 난리가 났습니다. 골프를 치고 왔는지 골프 복장 그대로 파랗게 질려서 왔어요. 곤히 잠든 애들의 상태를 살펴보곤 갑자기 친정엄마에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사돈어른, 뭐하고 계셨기에 애들이 경기하는 것도 모르신 거예요? 우리 귀한 쌍둥이들 숨이라도 넘어가면 어쩔 뻔했어요. 아유 미안해요. 애들 씻기고 자는 걸 보고 나도 잠시 졸았는데 그만. 애들은 잔다고 해서 자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특히 우리 진서는 자면서도 엄마도 찾고 투정도 잘 부린다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가씨, 정말 보자 보자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귀한 쌍둥이들을 왜 우리 엄마한테 맡겨요? 그냥 전문적으로 애들만 봐주는 베이비시터 구해요. 애들 열심히 봐주고 이런 엄한 소리 듣는 거 저도 불편하네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돌아간 뒤 신우이는 백방으로 베이비시터를 구했지만 다들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만둔 모양이었어요. 베이비시터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양육하는진 몰라도 우리 친정엄마처럼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자 신우이는 은근슬쩍 한우 세트를 사들고 와선 또 엄마에게 죄송하단 사탕발림을 하곤 조금만 더 봐달라고 애걸복걸을 했답니다. 전 이제 무슨 일이 나든 절대 엄마 탓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라도 받으라고 했지만 우리 엄만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런저런 사소한 갈등 속에서 3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질수록 회사 일도 집안일도 버거웠고 남편과 공동으로 집안일을 한다고 해도 항상 제 눈에 차지 않아서 이것저것 짜증이 몰려왔어요. 이럴 때 깔끔한 친정엄마 손길 한번 지나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입도 심할 때 친정엄마가 만들어주는 낙지볶음밥 한번 맵싸하니 먹으면 좀 살 것 같은데 하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신우이 쌍둥이들 키우느라 힘들었고 이제 겨우 육아에서 벗어나 조금 쉬고 있는데 제가 다시 애를 맡아달란 소리는 정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딸이 조금이라도 잘 살면 신우이에게 그런 대접을 안 받아도 되는데 하는 자책이 몰려와서 어떻게든 우리 애는 제 힘으로 해결해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제가 만삭이 될수록 친정엄마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어요. 평소 성정대로라면 분명 날마다 전화해서 몸은 안 무겁냐, 먹고 싶은 것은 없냐, 무사히 출산하면 엄마가 봐주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뿐인데 이상하게 일절 그런 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엄마도 그동안 신우이 애들 봐주느라 많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께 잠시만이라도 애를 봐줄 수 있는지 얘기해보는 것도 내키지 않았고 설령 그런 말을 한다고 한들 우리 시어머니는 봐주실 분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 육아휴직을 결심하고 신청하려 했어요.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명퇴를 하게 되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일, 남편이 육아를 담당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어차피 적당한 데 나와서 사업을 해볼 생각이었어. 마침 괜찮은 구상도 있고 잠시 애 봐주면서 구상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걱정 마.
내가 해볼게. 고마워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우리 힘으로 애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애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지. 당신은 출산하고 몸조리 잘하면서 회사 다녀. 나머진 다 나한테 맡기고. 저는 남편 덕분에 석 달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평소에 안 하던 집안일에 육아까지 맡으니까 정말 힘들어했어요. 힘들 거라는 건 다 예상했지만 서툰 집안일이 늘 밀리다 보니 빨래며 청소며 난장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거기다 애까지 아프면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가기 바쁘니 결국 제가 퇴근해서 다시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아파트다 보니 밤에 청소기를 돌릴 수 없어서 일일이 빗질을 하고 손걸레포를 사용하느라 허리가 아프고 잔뜩 밀린 빨래를 밤새 분류해서 돌리고 널고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2, 3시는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젖병을 소독해두고 다음날 할 일을 혹시 남편이 잊어버릴까봐 꼼꼼히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고 잠시 잠이 들면 곧 일어나서 출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도 하느라 하는데 잔소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해서 와보니 남편하고 애가 녹초가 되어서 서로 안고 자고 있는데 그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사는 건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청 피곤한 목소리로 받는 겁니다. 아휴, 무슨 일이니, 이 밤에. 엄마도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애 걱정은 안 해보셨어요? 제 말에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엄마의 깊은 한숨이 바람처럼 들렸어요. 전 곧 후회를 했죠. 죄송해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제가 괜한 소리 했어요. 아유,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주무시는데 깨워서 죄송해요. 얼른 주무세요. 또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는데 보라마 하는 엄마의 말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지만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더 얘기를 하다간 통곡을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러지 말고 주말에 장모님 얼굴도 볼 겸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전화를 끊고 마음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엄마 보러 애 데리고 가겠다고 전화를 다시 했더니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평소 무릎도 안 좋으신 양반이 무슨 등산이냐고 했더니 천천히 쉬어가면서 등산을 하면 오히려 무릎에도 좋고 근력에도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친구들이라는 말이 조금 걸렸어요. 엄마 친구분들이라고 해도 예전에 살던 동네 분들인데 그분들은 농사나 밭일로 바쁘실 텐데 등산을 가시나 싶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저의 힘겨운 일상은 계속되었고 몇 주 뒤 다시 엄마에게 전화해서 주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유, 일을 어쩌니? 이번 주말엔 여행 가기로 했어. 네 시누이가 일본 여행 가는데 그동안 고마웠다고 나도 같이 가자고 했거든. 시누이가 정말 순수하게 엄마에게 여행을 권했다는 게 조금은 미심쩍긴 했습니다. 그럼 쌍둥이들도 다 같이 간다는 말인데 엄마가 또 애들 봐주는 역할로 가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었어요. 엄마, 혹시 쌍둥이들 봐달라고 같이 가자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야. 아휴, 나도 태어나서 일본 여행을 다 가보는구나.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극구 말리진 않았습니다. 이걸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님 우리 엄마에게 쌍둥이들을 너무 맡기지 말라고 해야 할지
참 난감했지만 일단 전화해서 예의는 차렸습니다. 딸도 못 보내주는 일본 여행을 아가씨가 다 보내주시고 감사해요. 뭘요? 그동안 사돈어른이 워낙 우리 애들한테 잘해주셔서 제가 다 감사하죠. 뭐 그런 훈훈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신우이의 SNS 계정엔 날이면 날마다 일본 풍경들이 속속 올라오고 어쩔 땐 쌍둥이랑 찍은 사진이며 어디서 뭘 먹었는지 어디서 묵고 있는지 전부 다 자랑하듯 올라오더군요. 전 원래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도 없는데 엄마가 함께 간 여행이니까 궁금해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엄마 사진은 한 컷도 올라오지 않더군요. 신우이는 가는 곳마다 무슨 모델처럼 늘씬한 몸매를 한껏 강조한 옷을 갈아입어가면서 풍경을 배경으로 온갖 요란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구는 돈 많아서 저러고 사나 싶은 부러움과 시기심이 막 올라오면서 한편으론 좌절감도 들었습니다. 일본 여행 잘 다녀왔다는 엄마의 짧은 문자를 보고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든 건 왜일까요? 어느새 딸인 저보단 사돈인 신우이와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도 사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죠. 이럴수록 엄마 품이 그립고 엄마 집밥이 그리운 걸 보면 저도 아직 철이 덜 들었나 싶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보러 가야지 굳게 결심을 하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얼굴 못 본 지 한 달은 더 됐어요. 나도 손녀도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대신 네가 틈틈이 사진 보내주잖아. 이번 주말엔 꼭 엄마 보러 갈 거니까 아무 약속도 잡지 마요. 그러자 엄마는 또 망설이시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그날 누구 결혼식이 좀 있는데. 엄마 지인들이야 뻔하지. 누군데요? 가까운 지인이면 나도 축의금 내야 하잖아요. 우리 결혼식 때도 왔을 텐데. 그럼 결혼식 갔다 오세요. 나랑 김사방이랑 가 있을게. 아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아무튼 오지 마. 알겠지? 엄만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정말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거의 매주 엄마는 무슨 모임이다, 여행이다, 결혼식이다, 심지어 무슨 체험활동을 간다 등등 갖은 핑계를 대고는 제가 엄마 집에 오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땐 잘 몰랐는데 곰곰이 따지고 보니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신우이의 SNS에 날이면 날마다 쇼핑한 사진부터 어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밥 먹은 사진들이 아주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올라오는 겁니다. 특히 주말마다 다량으로 올라왔어요. 어느 날은 골프 모임 사진이 올라오고 또 어느 날은 무슨 공연 본 사진들이 마구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주말이었어요. 어떨 땐 서울까지 가서 신나게 놀고 왔다면서 활짝 웃는 사진을 보는데 순간 뭔가 훅 하고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신우이가 놀러 다니는 주말은 어김없이 엄마가 집에 못 오게 하는 날과 일치했죠. 엄마도 무슨 모임이니 뭐니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신우이가 누구에게 쌍둥이를 맡기고 돌아다닐지는 그냥 딱 감이 왔습니다. 돈 많은 사모님의 돈지랄에 우리 엄마만 골병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고 제 느낌이니까 괜히 일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좀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그저 세상 화려하게 살고 아무 걱정 없는 신우이에 대한 원망이나 시기심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나 싶어서 처음엔 저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애하고 같이 지낼 시간도 없어서 늘 마음 한편이 아렸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쳐가는 남편을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곧 남편도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정말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하신 친정엄마에게 차마 딸을 맡아달란 말을 못하고 여러 번 엄마 집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심한 감기 몸살이 들었어요. 남편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 관계자를 만나러 간 날이었죠. 전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감기 몸살이 많이 심해서요. 애까지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 지금 엄마네 집에 좀 가도 되죠? 제가 이렇게 나오면 엄마는 금방 울 듯이 어서 오라고 하는 분인데 반응이 파랗게 질리더니 오지 말라는 겁니다. 딸도 아프고 손녀도 걱정돼서라도 자신이 오겠다고 할 사람이 오지 말라니.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어요. 전화를 끊어버리곤 당장 애를 안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분명 저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심증이 확고해졌어요. 아니, 엄마가 변한 건지 수상한 일을 벌이는 건지 가늠할 수 없는 생각들과 감기 몸살로 고열이 겹치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친정집 문을 연 순간 왁자하게 들려오는 애들 소리와 현관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애들 신발들이 보였습니다. 애 하나는 거실을 뛰어다니고 다른 애는 친정엄마에게 매달려 울고 있고 친정엄마는 지쳐서 거의 쓰러질 것 같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서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럼 지금까지 신우 애들 봐주느라고 주말마다 핑계를 댔던 거야? 그리고 신우는 엄마한테 자기 애들 맡겨놓고 골프 치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공연 다니고 그랬던 거야? 아유, 저 보람아, 흥분하지 말고 일단 앉아봐.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나 이거 절대 못 참아.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당장 신우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어이가 없어서 자기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제 새끼들은 우리 엄마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무슨 드레스를 요란하게 입고는 파티시어까지 불러서 아주 거창하게 놀고 먹고 있었습니다. 전 당장 신우이의 생일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올케, 이게 무슨 짓이야? 뭐? 무슨 짓이야? 내가 너 윗사람인데 반말 까기로 했니? 윗사람답게 행동해야지. 남 생일 파티에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교양 없게. 교양? 야, 이년아, 그렇게 교양 따지는 년이 몸 아픈 우리 엄마를 공짜로 쌍둥이 부모로 맡겨놓고 넌 골프 치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우아하고 교양 있게 공연 보러 다니고 그래? 너 지난번 일본 여행에 우리 엄마 데리고 갔던 것도 애 볼 사람 없으니까 데려간 거지? 너 진짜 이렇게 못된 년이었니? 어려운 사돈을 어떻게 하인부리듯 할 수가 있어? 너네 집 노비 집안이니까 하인 맞잖아. 뭐? 와, 네가 신우라서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너 돈 많은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인생 막 사는 거 아니다? 그거 업보 다 네 쌍둥이들이 받아. 제 말에 화가 난 신우이가 제 뺨을 후려치려는 순간 남편이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언제 왔는지 남편이 절 따라 달려왔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보기 좋게 신우이의 뺨을 때렸어요. 오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날 오빠라고 생각한 적은 있니? 네가 나와 네 올케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있어? 그저 부리기 좋은 아랫사람으로 본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장모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장모님, 네 쌍둥이 봐준다고
관절염 심해져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너 그건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장모님은 우리한테 네 얘기 한 번을 안 했어. 아, 니네 장모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면 어쩌냐? 너 회사에서 잘렸는데도 내가 옳게 취직시켜줬으니까 지금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 고맙단 말은 못할 망정 감히 내 따귀를 때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냐? 됐다, 말을 말자. 니네 쌍둥이 당장 데려가고 다시는 우리나 우리 장모님한테 연락하지 마. 만약 또 연락하면 그땐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저에게 전화해서 남매를 의절시켰다고 악을 써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댁과 단칼로 연을 끊어버렸어요. 한 번 한다면 또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가족이지만 정말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라고 치를 떨어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장모님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조아렸어요. 이제 자신이 다시 일을 하게 됐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도 시누이 회사에서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했어요. 전 사표를 냈고 곧 남편의 새 직장을 따라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친정엄마도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우리 집 근처로 함께 이사를 시켜드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전 잠시 쉬면서 딸 양육에 전념했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갈 무렵에는 솜씨를 살려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식과 영양식을 조금씩 만들어 주변에 나눠줬더니 한번 팔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조금씩 인터넷에 수제로 팔기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입소문이 나면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무렵에 시누이 남편 회사는 식품에 불순물이 들어갔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경영위기를 맞이하고 시누이 남편은 대표직에서도 물러났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가족끼리 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순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시어머니 생신과 시아버지 제사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족이 다 모이게 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눈치를 봅니다. 시누이 시댁이 망해서 형편이 말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에게 맺힌 것은 많지만 그래도 허물은 덮어주는 게 가족이기에 전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고 시누이에게도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윗사람으로서 나름 배려를 하려 합니다. 진짜 어른은 어떤 모습인지 똑똑히 보라는 듯이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요즘 친정엄마에게 매우 깍듯하게 대해요. 그리고 전 새로운 식품 회사를 구상 중입니다. 물론 남편과 동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맛 좋은 영양식을 만들어서 팔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남편은 자기 어머니보다 장모님에게 더 잘하고 챙겨요. 그게 고마워서 전 옛일은 다 잊고 시댁에 잘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